모니터를 보던 영성씨가 키득대며 웃었다. 아파트 입구를 주시하고 있던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려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까지 5분을 남겨놓고 있었다.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다시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뭐 재밌는 거라도 화면에 잡혔습니까? 그가 웃는 이유에 대해 그다지 궁금하지 않았지만 이 좁은 공간 안에 우리 둘만 있는 상황에서 모른 척하기도 뭐한 터라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키득대던 그가 숨을 들이쉬면서 웃음을 멈췄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옛날 일이 떠올라서 말이죠. 무슨 일인데요? 귀와 입은 경비실 안에 있지만 나의 눈은 저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군 복무할 때 후임병 중에서 골 때리는 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 녀석이 떠오르네요. 정말 골 때리는 놈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걸 보니까 진짜 재밌는 분이었나 보네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녀석이 한두 명 남아있기 마련이었다. 나 같은 경우도 한 녀석이 가끔 떠올랐다. 재밌거나 웃기는 것보다 무식한 걸로 유명했던 녀석이었다. 처음 중대에 들어와 본부소대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보통 여러 장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그 문서 작성 때문에 녀석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글을 쓸 때 맞춤법을 무시하고 소리나는 대로 썼기 때문이었다. 그런 녀석이 우리 소대에 배치되었을 때 나는 상병으로 막 진급한 뒤였다. 내무반장은 국문학과를 다니다 입대한 나에게 특명을 내려주었다. 자신이 제대하는 날까지 녀석을 문맹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명령이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일에 재미를 붙였다. 5달 동안 녀석을 열심히 가르쳤다. 제대를 일주일 앞둔 내무반장 앞에서 치렀던 마지막 시험 결과는 나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그 녀석 덕분에 나는 진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원 강사로 취직을 했다. 강사 일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학원 운영에 대해서 배운 나는 결국 논술학원을 직접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제대를 4달인가 5달 정도 남겨놓았을 때 막내로 들어왔던 놈이었어요. 키가 160도 안 돼 보일 정도로 자그마한 체구였는데 거시기 하나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놈이었죠. 거시기라는 말에 나는 곁눈질로 영성씨를 힐끗 보았다. 몸을 굽혀 사타구니에 팔꿈치를 갖다 댄 그가 팔을 좌우로 흔들었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샤워를 하는데 모든 소대원이 그놈 거시기만 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시선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죠. 묵직해 보이는 물건이 덜렁거리는 게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그는 거기까지 말한 다음 생각에 잠긴 듯 입을 다물었다. 어색하게 찾아온 침묵에 나는 다시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인적 없는 도로가 을씨년스럽게 내다보였다. 나랑 같은 박씨였을 거예요, 아마. 이름은 까먹었지만 별명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대물이었어요, 대물. 어떤 녀석들은 말자지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공식적인 별명은 대물이었죠. 주섬주섬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기척이 느껴졌다. 담뱃갑을 꺼내려는 것 같아서 나는 얼른 내 걸 꺼내서 한 갭이 건넸다. 별말 없이 받아든 그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었다. 이참에 나도 한 갭이 입에 물었다. 사실은 2주 전에 그놈이 결혼을 했답니다.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조사가 있을 때는 문자나 메일이 오곤 하거든요. 저쪽 강 건너 동네에서 예식을 치른다고 했는데 전 그때 약속이 있어서 가지 못해서요. 지난주 토요일만 하더라도 며칠 후에 이런 세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놈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사한 예식장에서 결혼했더군요. 키높이 구두를 신었는지 예전보다 커 보이는 신랑 옆에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날씬한 몸매와 어울리지 않게 배가 조금 나와 있더군요. 사진 밑에 보니까 임신 중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속도 위반을 한 거겠죠. 끔찍한 상상이 떠올랐다. 이상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일요일은 전국 각지, 아니 세계 곳곳에서 부부로서의 연을 맺은 신혼부부가 무진장 많이 생겨났을 것이었다. 그 많은 커플 중에 대물처럼 속도 위반을 한 커플도 꽤 많았을 터였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간다. 결혼 행진곡이 흐르는 예식장 안에서 하객들은 신부를 보기 위해 모두 고개를 돌린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사뿐사뿐 신랑을 향해 걸어간다. 신부의 아버지는 어여쁜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저 좋기만 한 신랑은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본다.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사뿐사뿐 걷던 신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춘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신부의 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딸의 얼굴을 살펴본다. 기쁨에 겨워하던 얼굴이 무표정하게 변한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괴물로 변한 신부가 옆에 있던 아버지의 목을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목에서 쏟아져 나온 피가 웨딩드레스를 붉게 물들인다. 예식장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다.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놈도 결국엔 자기 와이프한테 잡아먹히고 말았겠죠? 핏빛 상상에 빠져있던 나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놈을 떠올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뒤를 잇더군요. 방송에서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 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의 질문이 상상의 늪에 빠져있던 나를 현실로 끄집어냈다. 나는 방금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영성 씨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꼭 종말론을 부르짖는 사이비를 떠올리게 만드는군요. 내 말에 그가 끙하고 앓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세상의 종말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나는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내뱉기 위해 입을 열었다. 정말 일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 족같은 세상에 더 이상 새 생명이 태어나선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럴듯한데요.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하지만 전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듯한 눈빛으로 그가 나를 보았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오다가다 눈인사나 가볍게 나누던 사이였다. 아래 위층에 살고 있어도 이웃 사촌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교류가 없었다. 솔직히 경비실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 대화를 나누리라곤 상상해보지도 못했다. 하긴 지금껏 해온 모든 일들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것 투성이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임신부라니 직접 보지 않았다면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을 것이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습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의의 부여를 해가면서 대처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꾸하려는 그에게 손을 들어 보였다.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설사 어떤 식으로든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면 저 괴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전과 같이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 눈 꼭 감고 양심의 가책에 맡겨야 할까요? 입맛을 다시곤 그가 담배를 깊게 빨았다. 담배가 타들어가는 소리에 새벽에 정적이 깨졌다. 인정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이곳에 온 군인들처럼 행동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해놓고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답지 않게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놓은 것도 그렇고 보통 때와 다른 말투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밀어붙이는 위정자가 된 것 같았다. 찝찝한 마음으로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이 달빛을 살짝 가렸다. 그 말인즉슨 일단 우리 목숨부터 챙기고 보자는 것이겠죠?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오래되고 낡은 나무 의자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힘 빠진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모양이었다. 나는 그가 던진 질문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었다. 오해를 풀고 싶은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역시 누군가네 이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어먹을 정치인도 고매한 척하는 종교인도 잘난 척하는 학자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답을 내놓을 순 없을 겁니다. 단지 대처 방안만이 존재할 뿐이죠. 영성 씨가 말하는 동안 어딘가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소음기를 제거한 폭주족 오토바이에서 날 수 있을 법한 소리였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소리를 듣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렸겠지만 지금은 저 소리마저도 반갑게 여겨졌다. 빠르게 멀어져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팔짱을 꼈다. 제가 이번 일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소설가의 직업의식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소설가의 직업의식이요? 별 의미 없이 나는 한마디 툭 내뱉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분명히 그런 느낌의 웃음소리였다. 적어도 소설가가 직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가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곁눈질하던 내가 바닥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발로 있는 힘껏 짓이겼다. 이런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린 이미 소설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 사고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신문을 펼쳐보면 웬만한 소설가가 쓴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온갖 형태의 살인과 사기가 횡행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문학과를 전공하긴 했지만 나는 솔직히 문학엔 관심이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소설책보다는 실용서를 읽는 게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픽션의 영역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매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른 영역의 일이었다. 소설가는 구시대의 추억으로 사라져가는 유물 중 하나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군요. 현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소설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습작을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만의 답을 찾아냈죠. 바로 그 사건 사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개연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썼던 작품이 절 작가로 등단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접하게 되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한답니다. 습관점. 그가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얼굴에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저도 의미를 부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적한 대로 이런 의문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저 미치광이 종말론자와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하나 찾았다. 가장 최근에 입력해놓은 번호였다. 그것은 정 형사가 알려준 전화번호였다. 어차피 다시 찾아볼 일조차 없을 줄 알고 그룹 미지정 폴더에 저장해놓은 것이었다. 살아오면서 내 휴대폰에 경찰 전화번호가 들어갈 수 있는 폴더는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이것도 이상현상이 만들어낸 부작용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말을 멈춘 그가 이게 뭐냐고 묻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의미 부여라고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이죠.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알려준 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가 뭔가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일요일에 있었던 일로 경찰서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왔다고 했죠? 네? 그 자살 사건 때문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경찰서에 가서죠. 난생 처음 가본 경찰서에서 겪었던 일을 그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기억을 떠올렸다. 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기동대원들이 들어와 상황을 정리한 뒤 취조실 문을 열던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취조실 문을 열자마자 안쪽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연실색할 정도로 끔찍한 상황에 모두 경직되어 버렸다. 경찰은 물론이고 소총으로 무장한 기동대원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여기저기서 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 그때 구급대원이 도착했죠. 상황은 빨리 정리됐지만 후유증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목격한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키고 말았죠. 히스테리 증상이요? 창을 부를 때 흥을 돋우는 고수의 추임새처럼 그가 한마디 내뱉었다. 히스테리 말고는 그 집단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기동대원들은 취조실 안에 있던 괴물들을 붙잡아 사지를 묶었다. 인간이었을 때도 파렴치 안에 불과했던 괴물들을 기동대원들은 짐짝 다루듯이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모두 나가자 안에 남아있는 공권력은 경찰들 뿐이었다. 그들 중에는 아직 놀란 기색이 가시지 않은 정 형사도 남아있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이 얼굴에 드러나 보였다. 경찰들이 그렇듯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 갇혀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당장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사람들이 적극 동참했다.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얼굴만 봐도 범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부류였다. 물론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비롯해 몇몇 사람은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 돌아가는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경찰은 급기야 폭력으로 그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그 공간 안에서는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던 소수의 경찰이 다수의 범인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경찰봉으로 두들겨 패면서 분위기를 제압해 나갔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게 늦은 귀가의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 무리에 섞여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절 붙잡아 놓더군요. 아마도 기사거리를 찾아 밖에서 배회하고 있을 기자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정 형사와 아침을 먹고 나서 겪은 일 때문이었다.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켰던 무리는 한 명씩 취조실로 불려 들어갔다. 그때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찰은 그들의 인적 사항을 먼저 알아보았을 것이다. 인적 사항 중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경찰서에 오게 된 이유였을 터였다. 취조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유죄와 무죄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나는 당연히 무죄 쪽으로 분류되었다. 취조실로 호출을 받은 사람 중에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다. 어르고 달래다가 결국 협박을 해도 안 되면 그 사람은 일단 유죄 쪽으로 분류했다. 한 사람씩 일일이 확인하는 그 지루한 작업이 끝났을 때가 새벽 6시쯤이었다. 취조하는 쪽과 취조받는 쪽 모두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었다. 1차 분류를 마친 뒤 무죄로 확정된 사람들은 귀가 조치되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경찰서 건물에서 막 빠져나왔을 때 정 형사가 나를 불렀다. 왜 그러냐는 물음에 그는 아침이나 먹고 가라며 내 팔을 붙잡았다. 억센 소나기 힘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다. 그 이른 시간에 식사가 되는 데가 많지 않았을 텐데 뭘 사주던가요? 영성 씨의 물음에 나는 허기가 느껴졌다. 근처에 있는 해장국 집으로 가더군요. 그 시간에도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이 몇 명 있더라고요. 단골인 듯 주인이 정 형사를 반겼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음식을 시켰다. 아침으로 먹을 만한 메뉴는 해장국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술안주로 적당한 것뿐이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 그가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부터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정 형사는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담배를 입에 물었다. 나도 한 갭이 입에 물고 싶었지만 그가 내뿜는 기운에 짓눌려 담뱃갑을 꺼내기조차 망설여졌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텔레비전에서는 온갖 안 좋은 소식이 쏟아져 나왔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준 전문가는 확신할 수 없는 추측성 발언만 늘어놓았다. 그런 추측성 발언이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했다. 지식인이라는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의 거만한 태도의 아나운서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따름이었다. 가게 주인이 다른 데로 채널을 돌렸지만 지상파 방송에서는 모두 비슷비슷한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그 방송을 골똘히 보고 있던 정 형사가 한마디 툭 내뱉더군요. 그가 그때 내게 했던 말은 신의 분노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그 질문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섭게 느껴지던 얼굴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수험생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 표정을 유지했다. 종교적 사색에 빠진 짭새라. 뭐라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밥 먹으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네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라서 자신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종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간밤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 나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삼스레 떠올려 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얘기부터 시작해 크면서 이를 핑계로 발길을 끊게 된 사연까지 정 형사는 주저리 얘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적당히 듣는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해장국을 꾸역꾸역 목구멍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것이었다. 1초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구실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뜨거운 해장국을 평상시보다 빨리 먹어 치웠다. 뭐라고 할 말이 없도록 국물까지 남김없이 싹 비웠다. 벌써 다 먹었냐고 말하는 그의 표정이 뭔가 아쉬워하는 듯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잘 먹었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용기를 내 뒤돌아서려는데 그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정 형사는 명함을 주겠다며 주머니를 뒤지다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자신의 이마를 쳤다. 책상에 있는 걸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괜찮다고 말하는 나에게 그는 굳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하라는 것이었다. 그럼 미지정 폴더에 저장해놓은 뒤에 나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해장국 가게는 경찰서 근처에 있었다. 이른 시간에 그런 곳에서 택시를 잡으면 기사한테 오해받기 딱 알맞은 위치였다. 어쨌든 배도 채운 김에 나는 사거리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거의 경보 수준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다. 기자증을 목에 건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뭘 물어보던가요? 처음엔 경찰서 안에서 있었던 일만 물어볼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나는 빨리 걸으면서 숨김없이 대답해 주었다. 아까운 시간을 경찰서에서 허비한 것에 대해 억울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있었다. 후련하던가요? 글쎄요. 얘기하는 동안엔 그런 것 같기도 했는데 모두 쏟아내고 나니까 살짝 불안해지더라고요.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임을 자각하며 나는 얘기를 계속 이어갔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녹음기에 기록한 기자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두 번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기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아이의 죽음을 먼저 언급했다. 아이는 즉사했으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아이는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짐작건대 아이의 엄마가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걸 목격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 엄마는 되살아나서 아빠를 공격했고 지하주차장까지 쫓아가 결국 죽이고야 말았다. 기자는 아이가 말한 기적이 정작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아냐고 나에게 물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선 대답을 거부했다. 한가로워야 할 일요일 저녁에 아파트 옥상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섬뜩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기자는 끈질기게 나를 쫓아왔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내 듣지 못한 그는 세 번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질문 자체는 결코 이상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대답을 요구받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감해졌다. 그 기자도 결국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얘기를 듣던 영성 씨가 한마디 툭 내뱉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기자도 결국엔 뭔가 의미를 부여해보려고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녹음기를 들이대는 기자를 뿌리치고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를 알려주고 나서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라디오에선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택시 기사의 일방적인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차는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돌이켜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머리가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나는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쓸어 넘겼다. 나를 보고 있는 영성 씨의 시선이 느껴졌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의미까지 덧붙인다면 얼마나 더 복잡해지겠습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곁눈질로 영성 씨를 보았다. 한숨을 내쉬면서 그도 고개를 끄덕였다. 몇 차례에 걸쳐 눈에 띄었던 그것들은 말 그대로 괴물이었다. 현실에 나타난 괴물이 픽션의 영역에 속해 있어야 할 좀비와 정말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할 일만 남아있는 셈이었다. 사는 게 참 족같네요. 피식 웃고 나서 영성 씨가 한마디 내뱉었다. 삶에 대해 달관한 듯한 느낌의 목소리였다. 등단한 소설가라곤 해도 어차피 이 나라에선 글만 써서 먹고 살기는 힘들게 되어 있죠. 축하한다고 제일 많이 기뻐해 주었던 와이프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등을 돌렸어요. 남편 대접을 제대로 받으려면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죠. 여기까지 말한 영성 씨가 갑자기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소리로 키득거리던 그가 큰 소리로 파한대소했다. 마치 막혔던 구멍이 뻥하고 뚫리는 것 같았다. 그가 웃는 모습에 나도 실실 눈웃음을 흘렸다. 좁은 경비실 안에 가득 찼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그가 콜록거렸다. 젠장. 내 신세를 떠올려 보니까 저절로 웃음이 터지네요. 코까지 훌쩍이고 나서야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빛이 다시금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다. 뭘 해보려고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이란 벽에 부딪혔을 때 느꼈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것이었죠. 그 기분을 나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 참담한 기분이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생기는 괴리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주위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글쓰기 덕분에 전문대학 문예창작과에 시간 강사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벼먹을 등단 경력이 빛을 발했던 유일한 순간이었죠. 강의하러 나가는 날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맞죠? 내가 묻자 그는 멋쩍은 듯 뒤통수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 그래도 그의 직업이 뭔지 궁금했었다. 매일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마주쳤다. 평범한 직장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나와 미경이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끔 이 궁금증을 대화의 주제로 삼곤 했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약간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나와 미경이가 그동안 내놓았던 수많은 직업은 시간 강사하고 동떨어진 것들이었다. 하긴 거기엔 소설가라는 직업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나는 허탈한 마음으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쉿! 영성 씨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붙이며 소리를 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다. 그건 곧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였다. 정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은 작게 들리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이 내는 발소리였다. 달빛을 받아 생겨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의 형태로 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 것 같았다. 제발 괴물이 아니라 정상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는 밖을 내다보았다. 담장에 가려 보이지 않던 두 사람이 드디어 정문으로 다가왔다. 달빛의 모습이 드러난 순간 나는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녀였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미경아! 내 목소리에 그녀가 날 쳐다보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오빠, 한마디 하곤 그녀가 바닥에 쓰러졌다. 옆에 있던 동행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와 그녀를 번갈아 가며 쳐다볼 뿐이었다. 재빨리 뛰어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너무 지친 나머지 기운이 빠져나간 듯했다. 죄송해요, 선생님. 울먹이는 목소리에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낯익은 얼굴이 울상을 짓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온 동행이는 최 선생이었다.